처음에 개인 피폭 선량계로 가장 흔하게 쓰였던 게, 가장 당연시 쓰였던 게 필름 배지였는데, 이 필름 배지는 단점이 한 번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이었기 때문에 이 필름 배지가 TLD로 대체가 됩니다. TLD는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단점인 재판독이 안 되죠. 이게 왜 문제냐면은 이 TLD를 개인이 착용한 다음에 얘를 직접 회사에서 판독하는 게 아니라 이 전문 회사에 의뢰해서 판독을 합니다. 그런데 판독 결과가 너무 높게 나온 경우, 판독 회사에서는 야, 이 배지 착용한 너가 피폭량이 높은 거야 라고 결과 보고서를 내는데, 이 피폭을 그러니까 이 선량계를 착용했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피폭을 당한 적이 없는데 너무 높게 나왔어, 너희 판독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서로 정확한 값이 어떤 건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TLD를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즉 여러 번 그러니까 재사용뿐만 아니라 여러 번 재판독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제시한 새로운 선량계가 이 형광 유리 선량계였고요. 다른 경쟁사에서 제시한 선량계가 OSL, 광자극 발광 선량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하다 보니 이 필름 배지는 단점이 많아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라졌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TLD와 형광 유리 선량계 그리고 광자극 발광 선량계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갈수록 장점이 많아지겠죠. 필름 배지가 사라진 이후에 TLD는 재사용만 가능했는데, 다음 세대는 당연히 재사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TLD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재판독 기능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모양을 기억하시고 열형광 선량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필름 배지가 나왔고, 이 필름 배지를 대신해서 TLD가 나왔는데, 이 TLD를 대신한 다음 선량계 중에 하나가 형광 유리 선량계입니다. 이것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원래 TL 물질이 있었는데 얘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유리에 집어넣어서 유리에 균등하게 섞여가지고 유리 형태로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이해가 쉽습니다. 보시면은 방사선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자외선을 조사하면은 빛을 방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TLD는 열을 조사하면은 에너지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열 대신 자외선을 조사하니까 빛이 나오는 차이만 있습니다. 즉 열 에너지를 주느냐 아니면 자외선 형태의 에너지를 주느냐, 이 에너지를 주는 방법만 다르지 실제 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빛으로 나온다 라는 건 동일합니다. 자, 이래서 형광 유리 선량계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자, 장점으로는 이건 잘못 기재라는 건데요. 초기화하면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얘는요 계속 누적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처음에 유리 선량계가 이렇게 있고 방사선을 쐬서 방사선 O를 흡수했습니다. 그러면은 판독을 하더라도 역시 O라는 데이터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방사선을 피폭당해서 3을 더 피폭당했다면은 이 형광 유리 선량계는 8이라는 데이터를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피폭으로 인한 3이라는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5라는 데이터가 여기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5 사전 선량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만 이 추가로 3을 받았다는 게 계산이 됩니다. 즉 유리 선량계의 특성은 누적입니다. 선량이 계속 누적되는 형태이고, 판독한다고 해서 이 5라는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즉 형광 유리 선량계는
재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사용하는 원리가 초기화돼서 재사용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값이 누적되고 측정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하는 겁니다. 자, 형광 유리설량계 재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독, 즉 여러 번 읽는 것도 가능하다가 특성입니다. 다음, TLD를 대신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는 형광 유리설량계를 제시했는데 다른 경쟁사에서는 광자극 발광설량계를 제시했습니다. 광자극 발광설량계를 제시했습니다. 이 광자극 발광설량계는 짧게 OSL이라고 하는데 역시 얘도 빛으로 자극하면은 발광, 빛이 나온다 라는 뜻인데 얘도 이 원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역시 얘도 똑같은 TL 물질인데 그냥 TL 물질이 성질이 다른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는 자외선을 조사하면 빛이 나왔는데 여기는 녹색빛을 조사하면 파란빛이 나옵니다. 자, TLD는 열을 가하면은 빛이 나왔는데 형광 유리설량계는 자외선을 조사하면 빛이 나왔고 광자극 발광설량계는 녹색빛을 조사하면 파란빛이 나왔습니다. 결국 광자극 발광설량계는 열에너지 자외선이 아니라 그냥 빛은 빛인데 에너지 파장이 녹색에 속하는 빛을 쏘이면 에너지 파장이 파란색에 포함되는 빛이 나온다 입니다. 즉 계속 내용을 보면은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주면 이게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나온다 라는 커다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게 처음에 자극을 주는 에너지의 종류가 약간씩 달라지고 나오는 에너지의 형태가 빛은 빛인데 약간 달라지는 이 정도 차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보면은 TLD나 형광 유리설량계나 광자극 발광설량계나 다 이 TL 물질의 특성이 다른 그런 설량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쉽습니다. 광자극 발광설량계는 여러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하면 재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광자극 발광설량계라면은 처음에 방사선이 O를 쐰다면은 여기에 O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TLD 같은 경우에 얘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이 O를 삭제해야 되는데, 즉 모든 데이터가 O로 저장됐던 모든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광자극 발광설량계 특성은 뭐냐? 읽는 과정에서 이 O의 데이터가 극히 일부만 사라집니다. 즉 이 읽는 과정에서 O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느냐? 4.998 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판독을 하더라도 역시 5의 근접한 값을 출력을 하는 거고 3번 판독하더라도 역시 이 값이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TLD처럼 초기화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이 광자극 설량계도 역시 TLD처럼 열을 가해버리면 이 데이터가 모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초기화가 되는 거죠. 즉 광자극 발광설량계는 TLD와 굉장히 비슷한데 단지 차이점은 이 신호를 읽을 때 TLD는 모든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읽는 반면에 광자극 발광설량계는 이 데이터 중에 일부만 삭제해서 극히 일부만 삭제해서 데이터를 읽어서 그래서 여러 번 읽을 수가 있다 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피폭 설량계로 가장 대표되는 TLD, 형광 유리설량계, 광자극 발광설량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형광 유리설량계를 유리설량계와 구별해서, 사실 필드에서는 유리설량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유리설량계와 구별해서 형광 유리설량계를 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그냥 일반적인 유리는 굉장히 높은 설량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이용해서 굉장히 높은 고설량 환경에 대한 그 방사능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얘를 유리선량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유리선량계와 착색에 의해 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리선량계와 구별하기 위해 형광유리선량계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자,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선량계는 아닌데 이건 그 전자식 개인선량계, EPD라고 불리우는 전자식 개인선량계에 사용되는 원리인데 반토체 검출기를 이용해서 선량계를 만듭니다. 방사선이 반도체에 입사되면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이용해서 측정하는데 이 반도체 검출기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소형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GM 튜브를 이용한 개인 선량계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검출기도 이용 가능합니다. 또 하나, 알파선이나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에 홈을 발생시킨 다음에 이걸 화학물질로 크기를 키워서 개수를 세는 방법을 이용해서 방사선의 양을 측정합니다. 이게 비적 검출기, 고체 비적 검출기인데 역시 이것도 개인 선량을 측정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구조인 플라스틱에 방사선이 홈을 만들면 이걸 구멍을 커다랗게 만들어서 개수를 세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형태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2번, 3번 전혀 손상 없이 여러 번 읽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고체 비적 검출기의 대표를 CR39라고 하는데 이건 회사의 제품명이고 모델명이고 기본적으로는 안쪽이 깨끗한 플라스틱 덩어리입니다.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똑같은 화학구조 가진 제품을 LR115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유사한 제품으로 렉산, 마크로폴 역시 모두 다 회사 모델명입니다. 제품명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와닿지가 않는다면 요즘 사용하는 안경의 거의 대부분이 다 이 CR39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그리고 투명한 플라스틱이죠. 자, 그리고 손끝의 피폭 선량 측정, 그러니까 몸보다는 손이 피폭을 많이 당하는 특별한 경우, 즉 그 액체 형태의 개봉선을 이용한 실험을 하거나 그런 경우 손만 피폭 선량이 높기 때문에 이런 특정 부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반지 모양으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선량계를 만든 다음에 이 끝에다가 소자를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손가락에 착용함으로써 손끝의 피폭 선량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필름 배지를 설치하건 아니면 TLD 소자를 붙이건 OSL 소자를 붙이건 어떤 소자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끝의 피폭 선량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만약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몸에 착용한 몸통에 착용한 개인 피폭 선량계와 함께 이 손끝 피폭 선량계도 함께 측정해서 몸의 유효 선량과 손끝의 선량을 함께 측정하는 겁니다. 내부 피폭을 측정하는 방법,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외부 피폭 그리고 손의 국부 피폭을 측정할 수 있는가에 설명을 했는데 이 내부 피폭을 측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공기 중의 방사성 농도를 측정한 다음에 이 공기 중 방사성 농도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작업한 작업자의 내부 피폭을 평가하는 겁니다. 즉 어떤 방사성 핵종이든 간에 유도 공기 중 농도가 제시가 되어 있을 거고 이 유도 공기 중 농도는 2000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계산된 값이니까 작업 시간이 만약에 20시간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에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오차는 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 공기 중에 방사성 농도만 측정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직접 방사선을 측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흡수하게 되면은 몸에 존재할 거고, 예를 들면 여기에 방사선 물질이 존재한다 라고 가정하면은 방사선 측정기로 직접 온몸을 측정하는 겁니다. 직접 측정법 혹은 체외 계측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은 몸 외부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직접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계측기를 여기 계속 움직이면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이렇게 방사성 물질이 침착된 부위에서 측정할 때는 값이 높게 나올 거고, 이 위에서는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침착됐는지 침착 부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몸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몸을 뚫고 나오지 못하면 측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뚫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투과력을 갖고 있는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 이건 측정 가능합니다. 베타선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고에너지 베타선을 방출하는 핵종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 측정 불가능하고요. 베타선 중에서도 에너지가 낮은 것들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체 조직을 뚫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는 인체 조직을 뚫고 나오는 과정에 방사선이 약해지기 때문에 측정 값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외부의 이 백그라운드, 즉 배경 현량이 높다면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준이 백그라운드를 낮추기 위해서 차폐가 되어 있는 환경에서 측정을 합니다. 즉 측정 환경에 대한 차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 마치 납으로 만든 관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사람을 커다랗게 둘러싸가지고 차폐체로 둘러싼 다음에 이 차폐체 안쪽에서 측정기로 재는 이런 방식입니다. 단점도 있는데, 이 서베미터, 그러니까 측정기를 이용해 측정기를 인체 바깥에서 측정하다 보니 이 방사선이 인체 안쪽에서 나온 건지 혹은 피부가 오염돼서 피부에서 나온 방사선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즉 체외 오염과 구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내부 피폭을 직접 측정법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체외 오염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제거하고 해야 됩니다. 생체 검정법은 이 사람의 몸에서 나온 배설물, 이 배설물의 방사능을 측정해서 인체 내부에 얼마나 많은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대변이나 소변을 채취를 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A 핵종이 이만큼 나왔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 몸에 A 핵종이 배출되는 비율을 유추해 볼 때 이만큼 더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생체 검정법 혹은 바이오 어세이법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오차가 큰 방법입니다. 대신 직접 측정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알파선 방출 핵종이나 저에너지 베타선 방출 핵종은 이 생체 검정법을 이용해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입장에서 이 측정 기록을 다 보관을 하는데, 검출 한도 이하로 측정된 경우, 이 경우에는 검출 한도 이하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걸 기록하는 이유는 측정하지 않은 경우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개인 피폭 선량 측정 결과가 검출 한도 이하일 경우 검출 한도 이하로 기록을 한다. 또 하나는 이 개인 피폭 선량 측정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보고된 결과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永久보관하게 됩니다.